개장 전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보험부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됩니다. 국가안보실은 이 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기획팀이 조만간 조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레미안 윈 베일리 조합에 공사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공기 지원이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지체 보상금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조 단위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10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네이버가 유럽의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스페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에 최근 투자를 완료하고 최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일행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삼성전자와 KT 등을 잇따라 만나 오픈랜의 글로벌 확산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의 시간은 음력이 기준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약진하고 있는 국내 증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리뷰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들어 8거래일 동안 5%나 넘게 급등한 코스피 지수. 어제 장중에는 2,370포인트 회복도 시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요. 기록은 새로 경신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 효가 쉽지 않다. 왜? 기업 실적 나쁘기 때문에 이런 매우 단순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2180에서 2370까지 거의 190포인트가 불과 열흘도 안 돼서 극복을 했습니다. 1월 효과 이미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효과가 나왔을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베이스에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첫째, 우리 돈 가치가 올랐다. 원화 강세. 1,400대 있던 원화가 드디어는 1,200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가 움직입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월 들어서만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네요. 1조 8천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때는 어떻습니까? 북클로징, 다시 말해서 펀드의 매매를 중단하면서 약 1.7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진이겼지만 오히려 그 매도 금액보다도 더 큰 매수했고요. 주로 어떤 종목 매수했습니까? 우측 봐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 현대차. 말 그대로 코스피의 5대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가장 근간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가장 근간에 원화 강세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240원이 올해 우리 원화 고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금년에 원화의 고점을 1,140원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100원이 더 강해진다면 마이코리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1월 효과는 이미 나오게 됐고요. 금년 2023년도 주식시장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 물론 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해가 바뀌고 달러 강세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지금 외국인의 1조 8천억 원의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을 향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나는 게 저는 김선영 대표님이 12월에 안 오신다 산타 할아버지 보통 시간차를 두고 1월에 오신다 강조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 이 국내 증시 안에서 지금 반등장에서 조금 외국인이 담는 종목 중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 대형 IT 이 종목, 이 두 종목이 시작되면서부터 국내 증시의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 감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한 번 이 반대쪽에서 뭐 불거져 나왔고, 하이닉스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리 감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도 역시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바닥론이 술술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이 두 종목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역시도 코스피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두 종목이 올라감에 따라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하면은 언제나 저는 삼성전자를 초이스를 했지만, 그거는 추세를 만들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의 삼성전자의 어떤 수익률이 더 우위에 있지, 사실 바닥권에서 뭔가 급격하게 어떤 이 변동성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익 레버리지의 크기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두 종목 중에 하나를 피킹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실적 자체는 하이닉스도 뭐 4분기 그리고 1분기 역시도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재고 감소에 의한 어떤 이 실질적인 생산량의 감소, 그러니까 캐파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가 디램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램 웨이퍼 아웃풋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는 증가를 했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큐오크로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칩 자체의 생산량 역시도 큐오크로 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실제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사이에 웨이퍼 아웃풋이 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감산 효과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언제 돌아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사실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통일이 먼저냐,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먼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DDR5가 양상되는 시점이 3월에서 5월 이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분기가 지나고 난 이후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모바일 수요 개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실질적인 어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발휘되는 2분기 실적까지도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텔의 또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디램 수요가 급증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지금 모멘텀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보겠습니다. 방산도 K다. 최근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방산 테마 뉴스, 밤사이에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뛰어난 기술력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아주 반짝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요. 역대급 이 수주,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년에 17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치면 2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역대 실적을 올린 K 방산 수출을 이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에 설치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따져 보면은 이제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 K 방산이 사실 가성비를 앞서면서 이제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일부 뭐 테마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럴수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왔었는데요.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이제 방산 수출 기획팀 가칭인데 일단 조만간 조직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팀을 구성할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당연히 방산업의 정통한 인물이 헤드로 이제 멤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헤드가 이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인데요. 이분은 현역 대령이던 시절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국방대에서 유학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토 회원국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그리고 체코 이런 국가들과
인물과 원활하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수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명 한 달 만인 지난 9월 달에 이제 폴란드를 방문해서 실제 양국 간의 어떤 수출 계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었고요. 오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14일부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제도 다뤄봤었지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스위스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여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 K 방산 제가 봤을 때 제일 사실 걱정됐었던 부분이 뭐 가성비 좋다, 뭐 좋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사실 뭔가 확 이슈가 됐을 때 이제 잠깐 수출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확 걸어서 뒤에서 밀어주면은 이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 기업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숫자가 찍히는 기업과 찍히지 않는 기업을 잘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 굉장히 고무적이어 보입니다.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방산 기업과 정부 차원의 컨트롤 역할까지 더해져서 이제 패키지 개념으로 합을 이루게 될 K방산 기대감이 형성되는데요. 지난번 출연 때 방산 탑픽 관련해서 우리 장시영 차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온 바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거는 방산 그리고 중동 쪽의 어떤 붐을 타고 건설이라든지 다른 기타 중동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인프라 관련된 어떤 업종에 대한 이 지원이 전폭적인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책이 나오고 또 뒤에서 뭐 이렇게 좀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회사가 어딘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방산 기업으로 좀 다시 태어나고 있죠.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했고요. 한화의 방산 부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서 방산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한민국 인류 방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지원책이 있기 전부터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해왔었습니다. 작년 초에 이집트의 K9 수출을 했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 발사대 수주, 그리고 폴란드 수주, 또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호주 쪽에 장갑차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일감이 계속 쌓인다라는 거는 실적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산 쪽으로는 가장 강력한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본업이 항공기 엔진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기 업체들이 추가적인 어떤 항공기를 발주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리오프닝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보복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어떤 발주가 갑작스럽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업인 항공기 엔진 사업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과 본업의 엔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올해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방산 업종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꼭 하나는 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날 방산주들 또 거래량이 수반된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올 한 해 K방산의 약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늘 미루기만 했던 인텔의 4세대 서버용 CPU 신제품이 아까 뭐 장시영 차장님은 통일이 먼저냐, 신제품 출시가 먼저냐라는 비유까지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이 사파이어 래피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디램 업체들에게는 좀 손꼽아 기다리던 뉴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시영 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 PC의 90%에는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의 CPU, 중앙 처리 장치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뇌가 없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명령, 인식,
그런 것들이 다 CPU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파이어 래피즈, 즉 새로운 신형의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파이어 래피즈는 분명히 속도가 빠르고 연산 능력도 앞서고 또 일종의 AI 기능이라 그럴까요? 약간의 그 인공지능 기능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화된 기술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D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DDR, D램을 보통 4세대까지 썼는데요.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장 바라는 건 이제 DDR5로 갑시다. 5세대 갑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IT 업종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두 개를 봤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 1번 감산이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키옥시아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감산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이 있다. 그런데 감산만 한다고 해서 이 주가 올라갈 수 있나? 아니다. 바로 수요가 필요하다. 그 수요를 이번에 인텔에서 공시를 한 겁니다. 아마 빠르면 2분기 약 4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DDR5가 가격 저점이 D램 가격의 저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2분기, 3분기가 아니고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D램 없이 어떻게 CPU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컴퓨터 그리고 전 세계 D램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매우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인텔의 신형 CPU와 함께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프리미엄 D램. 고로 국내 D램 업체들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 같은데요. 그 속담이 와닿네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CPU가 적용이 되다 보면 새로운 어떤 D램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DDR5가 지금까지 계속 좀 지연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는 후공정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적용되다 보면 검사라든지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선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CPU와 관련해서 DDR5에 대한 어떤 출시도 이제 이 도입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후공정 어떤 테스트 업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ISC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대략 한 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견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사실 이제 그 전방의 어떤 D램 업체, 그러니까 D램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오히려 견조했다라는 거는 비메모리향 경쟁력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부가 가치 제품인 비메모리 쪽으로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돼서 10% 이상 개선됐다라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022년 매출액이 1,890억, 영업이익이 680억 정도로 확 늘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DDR5가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고 서버용 신규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된다, 북미 고객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서버용 DDR5의 소켓 경쟁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 이후인 2분기부터서는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신제품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좀 눈에 띌 것으로 좀 확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중에 후공정 업체들 그중에서도 ISC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에 주목해보자 ISC 긍정적인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건설업계의 대규모 수주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한국을 방문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이 투자 펀드가 제2의 네옴시티로 디리아 신도시라는 곳을 낙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건설 쪽 이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성물산의 원베일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이슈 모두 다 이제 삼성물산과 관련돼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죠. 이제 PIF가 디리아 유적지 신도시 개발 사업인 디리아 게이트를 제2의 네옴시티로 하겠다라고 이제 낙점했다.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당연히 이제 국내 건설업계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는 사우디의 중장기 발전 계획,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전 2030의 일환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정도 지금 이제 요거까지 포함해서 5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네옴시티, 그리고 홍해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이제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그리고 네 번째로 로신 주택 개발 사업, 여기에 이어서 5번째 기가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잘 아신 대로 2030, 비전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석유 부분 수출을 2016년 16%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삼성물산 포함해서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추가 수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저도 좀 많이 이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이제 서초동에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잘 아신 대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올림픽대로 지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성모병원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빠지는 길 보면 오른쪽에 큰 대단지가 현재 지금 건설 중인데 거기가 이제 원베일리인데 사실 여기가 입주가 2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건설 측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비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 단지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원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2가지 이슈 모두 삼성물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네옴시티 관련 이슈 외에 삼성물산은 오늘 또 개별적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반응을 했는데 개장 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 건설주들을 조금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주라든지 이런 발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어떤 모멘텀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이 있는 와중에 건설업종 전반 내에서 실적이 좀 괜찮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사라졌었을 때 실제로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삼성 엔지니어링을 리포트를 참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중동 쪽의 어떤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화공 플랜트 관련된 어떤 수주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화공,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국 공장 관련해서 또는 삼성전자의 어떤 캐펙스와 관련돼서 비화공 쪽 분야의 어떤 이 증설에,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어떤 증설에 대한 기업의 어떤 실적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수주 물량은 대략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로 12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에 따라서 실적 자체는 10조 원이 좀 넘어가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7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다른 중동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실질적인 숫자가 좀 꽂히지 않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텀 외에도 기본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가지고 실적을 꾸준하게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최근 네카오의 반등 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말 진심인 것 같은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이버의 해외 전략은 중고 시장인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섭게 확장했던 당근마켓을 보고 내가 국내 시장에선 놓쳤지만은 이 기회 해외에선 놓치지 않으리 다짐을 한 건지 미국 포시마크에 이어서 유럽의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곳도 지금 투자를 단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틀 전이죠. 정확하게 이틀 전 당근마켓을 처음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뭔가 또 집에서 팔 게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네이버가 잘 아신 대로 유럽의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이제 스페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왈라팝에 최근 투자를 완료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거래 플랫폼이죠. 이제 포시마크 인수도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왈라팝 같은 경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용자 측 절반 이상이 60%
10% 정도가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중고시장 거래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대를 열심히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꽤나 큰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과 이렇게 스페인 쪽, 유럽 쪽에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진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가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당장은 뭐 비용적인 부분, 이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고거래 시장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네이버에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플랫폼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어디든 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형성된 인구를 가지고 어떤 것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네이버 또 유럽판 당근마켓 일부 최대 주주로 또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 영향에 어떻게 좀 미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밤사이 나왔던 카카오엔터의 1조 2천억 원 글로벌 투자 유치 성공 이슈와 더불어서 함께 카카오 관련 종목들도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시장의 분위기 최근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인 건지 기로에 서게 된 개인 투자자들 고민 끝에 개인들은 지금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저는 투자 일지를 주로 자주 씁니다. 제 투자 일지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은 지나가야 알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고점이 얼마고 저점이 얼마다 그걸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고점이고 저점을 다 알게 됩니다. 불과 제가 한 보름 전인가요? 보름이 안 됐죠. 한 열흘 전인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나왔던 2180포인트는 1월 달의 저점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2180포인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 2180포인트가 저점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고 틀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 고점이 얼마까지 나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1월 달 고점 얼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약간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매도하는 게 순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팔고 내려갈 때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행하는 겁니다. 저는 맹자가 말했다는 이 말을 대변하겠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의 흐름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밑받침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이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1월 달에 200포인트가 올라간 가운데 코덱스 200 그것도 선물 인버스 곱 2. 다시 말해서 올라가면 2배 손실 나고 내려가면 2배 이익 나는 저 상품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순응하는 우리 투자 뉴스와 전략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